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등학교 국어교사 최지혜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연수 주제는 온라인 독서 활동은 어떻게? 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앉히고 책을 소개하고 읽게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따르는데 과연 온라인 환경에서는 어떻게 이 활동이 가능할까 고민이 많으시죠? 네, 저도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좀 보편적으로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온라인 독서 활동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멘티미터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멘티미터는 실시간으로 이제 학생 혹은 그 연수 수강생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통계를 낼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능을 가장 많이 활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지금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화면에 글자 구름처럼 띄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여러 광고나 강의 현장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작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멘티미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녹화 상황이니까 이전에 있었던 다른 연수의 선생님들 반응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멘티미터로 주셨던 응답들이었는데요. 온라인 수업이 어땠는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목놓아 소리쳤지만 사라지지 않는 숫자 1. 수업의 설렘을 깨트리는 수화기 너머의 키보드 소리. 정말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학생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지. 이렇게 어려운 걸 매번 시켜서 미안해. 이건 이제 저희 교사들이 어떤 연수의 수강생으로서 참여했을 때 화면을 보고 있는 게 또 쉽지만은 않다는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온 응답이었고요. 어리둥절, 우왕좌왕, 야 너도, 나도. 모든 교사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표현해준 응답이었습니다. 껐다 지운다, 장래희망한 유튜버. 네,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선생님들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어느덧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좀 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해요. 온라인 독서 수업에 앞서서 이런 고민들이 되실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서 선정입니다. 어떤 글을 읽어야 할까? 그리고 그 글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네, 가장 먼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방법으로는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 말고 온라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모둠 활동이 가능하다면 모둠 활동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사의 피드백 문제. 활동 과정 안에서 그리고 활동 이후에 교사의 피드백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도서 혹은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워킹스루라고 해서 학생들 그 등교 일정에 맞춰서 자료집을 배부하는 방식이죠. 집에 글을 가져가게 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가 염려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수업 다 마치고 걷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번째에 있는 도서 구입 방법인데요. 한 학기 한 권의 수업용 도서를 학생 개개인에게 구입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학교 예산으로 마련해서 대여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웹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워낙 웹툰이나 웹소설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문장 웹진이나 웹진, 못한데 웹진 비유입니다. 웹진 비유라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서 기성 작가들의 시나 소설 최신작을 볼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다양한 이제 독서 활동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서 단편 소설을 가지고 하는 수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격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장기적으로 뭔가 수행 평가를 짜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수행 평가의 비중도 예년보다는 좀 줄인 상태이고 차시도 좀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편 소설을 가지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수업의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과 선정한 소설을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모두 만에서 질문을 함께 만들어 보고 그 질문을 가지고 오픈 채팅, 카카오톡에 있는 채팅 방식으로 물음 토의를 한 후에 패들렛으로 공유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너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읽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교사가 간단하게 작품에 대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소설 전문을 읽도록 하는데요. 이때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뭐 텍스트로든 아니면 음성으로든 읽게 한 후에 학생들이 독서 일지를 쓰도록 하는데요. 이 독서 일지의 구성 방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첫 번째로는 인상 깊은 문장과 그 이유 적기.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글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적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작품과 관련해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 만들기 이런 순으로 학생들 개별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일단 그렇다면은 소설을 읽는 건 알겠는데 그 소설 전문을 어떤 작품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시잖아요.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의식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눈높이에도 맞는 작품이다 하다 보니까 작품 선정부터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작품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소개 잠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국 국어교사 모임의 물고방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한 독서 수업을 공부하고 있어요. 올해도 새롭게 이제 작품 목록이 나왔는데 매년 이렇게 물고방 추천 도서 목록이 나옵니다. 이때 밑에 탭에 보시면 뭐 학년별이라든지 뭐 책 대화에 좋은 책이라든지 웬만하면 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읽을 수 있는 작품 목록이라든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단편 소설 목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 목록을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잘 읽겠다 하는 작품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 국어교사 모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품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 작품을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단계에서 작품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는 비주얼 싱킹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비주얼 싱킹은 가운데에 주제를 적고
그 다음 원에는 이제 주제와 관련된 정보. 가장 이제 쉽게 저는 그냥 소설을 쓸 경우에는 인물, 사건, 배경에 따라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적도록 하고 그 밖에는 주제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이 활동을 미리 하고 나면 작품 줄거리를 잘 못 따라왔던 친구들도 친구들하고 좀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온라인 수업에서 이제 비주얼 싱킹을 한다면 각자 노트에 적은 다음에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내용 간추린 걸 듣고 줄거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의 자율적인 해석에 맡기다 보면 그 질문을 만들고 뭔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작품을 선정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이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읽고 어떤 사회적 연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인데 예를 들어 윤희영 작가의 광장이라는 작품으로 작년에 학생들하고 수업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학생들은 웹툰 그 작가들 사이에 어떤 그 갈등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뭐 노찬성과 예반 김혜련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많이 수업을 하시는데 그때 보면 학생들이 그 저는 뭐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꺼내놓는다든가 이렇게 초점에서 어긋나는 쪽으로 대화가 이끌어지고 감상이 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되신다면 비주얼 싱킹이나 자유로운 질문 만들기보다는 기둥 단어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핵심 단어를 모둠에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활동지를 구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다면 혹은 핵심어를 뽑아냈다면 이제 모둠별로 그 질문 혹은 핵심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각자 만든 질문을 모둠별로 공유하고 모둠 토의를 통해서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데요. 이때도 이제 운영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4인 모둠일 경우에는 질문을 각자 2개씩 만들면 8개의 질문이 되겠죠. 이 8개의 질문을 비슷한 것끼리 합치고 아무도 대답할 수 없거나 혹은 너무 그냥 다양한 답변이 나와버리는 작품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너무나 발산적인 질문의 경우에는 삭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작품 안의 이야기부터 좀 사회적인 이야기, 마지막에는 철학적인 가치관을 묻는 그런 이야기 순으로 질문의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좀 위계화하는 과정도 굉장히 학생들에게 공부가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정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질문을 다 살리는 경우는 학생들의 수준이 일정 수준보다 더 높은 경우가 되겠고요. 학생들의 이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질문 만들다 보면 한 모둠에서 건질 수 있는 질문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각 모둠에서 대표 질문만 2개 뽑아서 그 2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표 질문을 정하고 발표자를 정하는 것으로 또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급 전체에서 이제 나온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을 때 학생들에 대한 개별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중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구글 문서 혹은 뭐 카카오톡 채팅 등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생각 쓰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 활동지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구글 설문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학생들의 모둠 활동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그럴 때 모둠장과 모둠원들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카카오톡으로 채팅 시에 모둠장과 모둠원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교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둠장은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이나 대화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발언의 기회를 골고루 배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건 교실 상황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자 하면 한 사람씩 대화를 툭툭툭툭 척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모둠장은 좀 따로 줌에서 좀 사전 모임을 갖거나 해서 친구들이 응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나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먼저 해주고 나면 학생들이 실제 오픈 채팅에 투입됐을 때 좀 더 피드백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둠장의 역할 중에 또 한 가지는 대화가 마무리됐을 때 그 카톡 이렇게 화면에서 상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줄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줄 3개를 클릭해서 대화 내용을 또 클릭하고 대화 내보내기를 이용해서 저장한 다음에 교사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이유는요. 교사가 저장했다가 나중에 교과 세특에 써줄 수도 있고 이 수업에 대한 활동 근거 자료로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둠장 외에 모둠원 친구들이 어떻게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명으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때는 소설 속에 있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제가 이제 수업을 적용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그리고 유용했던 기능 중 하나가 답장 기능인데요. 답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과의 채팅 수업뿐만 아니라 실제 교사 독서 모임을 요즘에 좀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모임 했던 선생님들하고 카카오톡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도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저희가 막 이제 의견을 내다 보면 하고자 했던 그 말의 흐름이 밀려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때 정말 답장 기능이 좋더라고요. 내가 덧붙이고 싶었던 사람의 말을 잡아서 거기 답장 기능으로 의견을 내는 건 이렇게 책을 읽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의 역할은요.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주소를 공지합니다. 채팅방은 4개가 적절한데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교사가 이제 학생들의 채팅을 볼 수 있는 그 모니터 한 화면에 4개가 딱 시각적으로 보기에 적절하더라고요. 만약에 4개 이상이 됐을 때는 채팅방 하나가 다른 채팅방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한눈에 학생들의 활동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4인 1모둠보다는 한 5에서 6인 정도로 1모둠으로 구성을 해서 총 채팅방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고요. 또 요즘 오픈 채팅방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막 올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꼭 이제 암호를 설정하셔서 채팅방을 만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니터 한 화면에 쭉 나오기 때문에 토의 진행 과정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둠이나 아니면 장난치고 있는 모둠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교사가 그 채팅방에서 이제 학생들의 대화를 이끌거나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이 마무리될 때쯤에 이 여태까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교사의 몫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지 않고요.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처럼 그 오픈 채팅을 통한 토의 안내문을 제시했습니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내에 따라 아래 오픈 채팅방의 입장에 토의를 시작합니다. 공통 질문과 자기 모둠 질문을 토의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있는 이름이 모둠장입니다. 해서
각 모둠에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 링크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게요. 계속 제가 오픈 채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픈 채팅을 가지고 그 활동을 이끌었을 때 학생들이 일일이 친구로 등록하지 않아도 링크만 클릭하면 누구나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픈 채팅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학생들 연락처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이제 그 활동이 이제 대화 끝나면 다 내보내고 종료하고 이렇게 폭파시킬 수 있는 것도 간편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픈 채팅을 교사가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둠별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조장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말할 건지 이끌고 학생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 학생들이 지금 답장 기능도 이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발표를 하도록 하는데요. 발표자를 뭐 학교에 있을 때는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쉽게 정할 수가 있는데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그 룰렛 돌리기나 사다리 게임 등을 통해서 발표자를 정했을 때 학생들이 흥미로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공유해야 하는데요. 토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수업 기간이 아니라 등교 수업 기간에 모였을 때 교실 수업에서 보드를 활용해서 직접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특히 모둠장이 대화 파일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 대화 파일을 공유해서 다른 모둠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제가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패들렛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명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잠시 패들렛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다른 연수에서 선생님들이 올리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카톡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둠에서 가장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누군가의 응답 이렇게 올리면 이제 그 발언을 한 친구들은 굉장히 뿌듯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그 해당 응답에 대해서 세특의 기록도 해줄 수 있고 서로 좋았던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었던 발언은 무엇인지 주제에 또 가까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했던 활동을 패들렛에서 한번 쫙 한눈에 다른 모둠이 했던 활동까지 정리해 줄 수 있는 점도 이 온라인 수업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모둠 활동은 정리를 하고 이제 개별적인 활동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수록하는 것을 진행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응답을 받으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때는 이제 모둠에서 나왔던 질문 혹은 다른 모둠의 질문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서 자기 생각과 근거를 충분히 서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단편 소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모둠 활동과 개별 활동을 혼합해서 독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할 때 모둠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지 그 점을 보고요. 마지막에 했던 개별 글쓰기 활동의 경우에는 작품의 핵심 내용을 언급하고 있나, 자신의 서술에 있어서 작품에서 근거를 찾아서 해석을 하였는가,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성 있게 연결되었는가,
네,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활동을 했을 때 학생들의 후기를 좀 받아봤는데요. 이 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학기에 받았던 것이에요. 그때는 이제 등교를 거의 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그 소통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보면서 나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줌으로 수업을 해도 혼자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오랜만에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친구들도 못 만나고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는데 오랜만에 모든 활동을 해서 좋았습니다. 여기 이제 다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는 친구들의 반응도 있었어요. 특히 모둠장 친구들의 경우에는 모둠 친구들 중에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게임을 하거나 딴짓을 하느라고 그 모둠 채팅에 계속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모둠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걸림돌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둠장으로서 다른 친구들을 참여시키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응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하면은 이제 늘 생기는 불만이 있기는 합니다만, 교사가 교실에 학생들이 있으면 좀 하라고 이렇게 타이를 수도 있고, 자고 있으면 깨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냐면요. 교실에서 모든 활동을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적극적이고 목소리가 큰 친구가 있으면 다른 친구들은 그 의견에 좀 묻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좀 민망하다 보니까 막 역시 좋았어, 잘했어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채팅을 가지고 소통을 하니까 말을 안 하던 친구들도 대화에 꽤 참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모든 활동이 진행된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도 교실 수업에 비해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귀여운 스티커를 던져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교실에서는 오글거리는 반응일 수도 있는데 이제 채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현재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채팅이나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는 그런 수업 방법은 글쓰기 수업에서 특히 계속 가지고 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구글 문서와 줌에서 할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덧붙여 보려고 해요. 저는 구글 문서도 정말 유용하게 이제 수업에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수업에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개인 노트로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이고요. 두 번째는 모둠 활동의 어떤 갤러리로서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이고요. 세 번째는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하는 플랫폼과 연계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개별 피드백을 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글 문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개별 노트를 갖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피드백 해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학생 그 노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의 노트를 하나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 한 명과 저와 이렇게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구글 문서인데요. 제가 작성한 활동지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 안에서 학생들은 이제 파란색 박스로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칸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여기다가 노트 쓰듯이 집에서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구글 문서의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드백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옆에 보면 화살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화살표로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수업 때 작년 4월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네. 이 수업에서 제가 했던 피드백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구글 문서의 개인 노트 활용 시에 가장 좋았던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52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걸 그냥 학생들이 노트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학생들과 좀 피드백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글 문서의 또 재미있는 점은 모둠이 함께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제가 모둠전 교육을 할 때 학생들하고 공유했던 그 연습 공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습하는 그런 그 표인데요. 이제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구글 문서를 공유하려고 할 때는 그 구글 문서의 링크를, 공유 링크를 이 링크가 있는 인터넷에 향해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을 해놓은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 문서에 접속해서 누구든지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학생들의 이름을 표에다가 이제 미리 교사가 칸칸이 채워놓고 자신의 칸에다가 학생들이 의견을 쓰고 옆에는 친구들의 반응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연습이고 이제 본 수업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에서 이제 저렇게 표를 활용한 모둠 공간으로도 이용을 하고 또 개인 노트로도 구글 문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에서 이제 모둠이 함께 활동을 했을 때 가장 신기한 점은요. 친구들이 의견을 쓰고 있을 때 함께 쓰고 있는 그 글자의 이동이 실시간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개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네, 다음으로 구글 아트앤컬처는요. 구글 사이트에서 이제 개발한 온라인 전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문학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뭐 자신의 감상과 관련된 그림을 찾아보게 한다든지 어떤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유추해내도록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용하게 활동을 했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구글 문서하고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자신의 감상이나 창작에 관련된 작품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기 편리합니다. 다음 구글 설문은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의 개별적인 그 반응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사의 피드백 없이 그냥 이제 반응을 수업할 때 좋은 플랫폼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 후기라고 해서 각 활동이 끝날 때마다 학생 피드백을 구글 설문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그 다음 수업 운영에 반영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구글 설문 작년에 했던 것들이 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1년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단원을 계획할 때 학생들의 작년 응답을 보면 도움을 많이 얻고는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줌을 활용한 구술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서술형 평가를 구술평가로 대체하고는 하죠. 학생들에게 너무 쓰는 수행평가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도 좀 괴로워하는 측면이 있고
교사들도 채점에 대한 부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구술평가가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주곤 했는데 온라인 수업 기간이다 보니까 또 그마저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줌을 통해서 구술평가가 가능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 낭독하기라고 하는 이 말하기 평가를 줌으로 한번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좀 잘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 낭독하기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선정한 그 시 낭독 텍스트들을 학생들에게 주고 어떤 시를 낭독하고 싶은지 학생들이 고르도록 합니다. 네, 중복이 없이 고르게 하기 위해서 겹치는 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하게 한다거나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원하는 시 갖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낭독 가장 먼저 할 사람 5명, 이 친구들이 먼저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다든지 해서 시를 먼저 고르도록 합니다. 시를 고른 다음에는 낭독 계획서를 일정 시간까지 제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 계획서를 쓰는 이유는 이제 시를 그냥 읽기만 하면 좀 감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고 또 낭독만으로는 평가를 변별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낭독 계획서를 쓰거든요. 네, 좀 이따가 낭독 계획서 구성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시 낭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줌에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친구의 감상을 듣고 기록한 감상 기록장까지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낭독 계획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계획서도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구글 문서로 받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 시를 고른 이유, 그리고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 그리고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이유, 그리고 시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각 항목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5줄 이상 작성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빽빽하게 썼고 좀 슬렁슬렁 하는 친구들 짧게 써서 그 부분에서 좀 변별되는 지점도 있었고 또 이 낭독 계획서를 쓰도록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말투를 뭐뭐 했다. 내가 이 시를 고른 이유는 공감이 되어서다.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말하기로 발표를 할 거니까 친구들에게 말하듯이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를 고른 이유는 비 오는 날의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뭐뭐야 라고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말투 그대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의 그 구글 문서에는 선택한 시의 전문을 쓰도록 하고 그 밑에 낭독 계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줌에 접속했을 때 낭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먼저 쭉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낭독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차분히 아까 적은 대로 보면서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자신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교사가 호스트인 상태에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학생의 낭독 계획서와 낭독 시를 띄워주고 다른 학생들의 얼굴 이렇게 작게 이 친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게 해서 다른 친구들은 음소거하고 화면도 끄고 이제 친구의 낭독을 듣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열심히 안 듣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이 이제 염려가 되는데 그건 이제 감상 기록장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상 기록장에는 친구의 낭독을 듣고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친구의 발표 태도에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기록하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손으로 쓴 경우고요. 워드로 타이핑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쓴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타이핑한 건 파일로 받아서 이제 듣기 자세까지 평가 과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픈 채팅을 활용한 단편 소설 읽기 수업과 구글 문서의 여러 가지 활용 방법과 줌으로 할 수 있는
구술평가 이야기까지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전히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현재 이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활동을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오프라인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좀 편하게 생각을 해서 온라인 수업 기간에 좀 어렵고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촬영을 해서 올리고 학생들이 그거를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 그때 활동을 시키자. 모둠 활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도 모둠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감염병의 추세가 심해지기도 하고 좀 완화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심해지는 경우에는 활동을 시키기에도 부담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 활동을 뭐 구글 문서라든지 오픈 채팅을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 기간에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보면은 오프라인 수업일 때 내용 학습을 교사가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이제 계산하는데 계속 생각이 스스로 바뀌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 참여가 너무 양극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풀리지 않는 숙제로 계속 이제 덩어리처럼 남아있는데,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까?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컨텐츠에 댓글로 응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인데, 앞에서 단편 소설의 경우에도 웹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튜브나 웹소설, 웹툰 같은 온라인 콘텐츠가 저는 수업에 관련이 있다면 네, 유용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싶다.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일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업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온라인 독서 수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읽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것을 읽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좀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채팅의 방식이나 문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학생들과 의미 있고 행복한 수업 시간 만드시기를 바라며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